제 나이 71, 이은자입니다. 평생을 억척스럽게 살아온 제 인생에 이제야 좀 볕이 드나 싶었는데 하나뿐인 아들놈이 제 속을 아주 시커멓게 태울 작정을 했나 봐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지만 이번만큼은 저도 꼿꼿하게 허리를 펴고 버텨야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아들 장가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제 남은 인생과 우리 집안의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니까요. 금지옥이요? 네, 맞아요. 남편 일찍 여의고 시장 좌판에서 채소를 팔아번 돈으로 이 악물고 키운 외아들 동호는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대기업에 번듯하게 취직하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는 아들이었죠. 그런 아들이 어느 날 저녁 퇴근하고 들어오자마자 거실에 저를 딱 앉혀놓고는 폭탄 선언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그리 심각한 표정을 하고 그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제 물음에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결혼. 올 것이 왔구나 싶으면서도 가슴 한편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품 안의 자식이라 생각했는데 어느새 짝을 찾아 제 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서운한 마음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자식이 행복하겠다는데 부모가 어찌 맞겠습니까?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등을 두드려 주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다 컸네. 어떤 아가씨인데 그래? 사진이라도 한 장 보여줘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활짝 웃는 아들 옆에 그야말로 그림처럼 예쁜 아가씨가 수줍게 서 있었어요. 하얀 피부에 긴 생머리, 오목조목한 이목구비가 꼭 인형 같았습니다. 신영애라고, 나이는 32의 중소기업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참 곱다. 인상도 선해 보이고 언제 한번 집에 데려와. 밥이나 한 끼 같이 먹자. 제 허락이 떨어지자 아들은 아이처럼 좋아하며 당장 이번 주말에 약속을 잡겠다고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기쁘고 대견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것이 이게 바로 아들 장가 보내는 엄마의 마음인가 싶었죠. 그리고 며칠 뒤 문제의 그 아가씨 신영이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인사를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갈빗감과 신선한 해물을 사와 온종일 부엌에서 떠나질 못했어요. 혹여나 입에 맞지 않을까, 불편해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을 차렸습니다. 딩동. 초인종 소리에 버선발로 뛰어나가 문을 열자 사진보다 훨씬 더 예쁜 영애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신영애입니다. 목소리도 어쩜 그리 낭낭한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는 모습의 첫인상은 참 좋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서늘하게 가라앉은 눈빛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웃고는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고나 할까요? 사람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듯한 그 눈초리가 순간 제 정수리에 와서 딱 꽂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저는 애써 그런 기분을 떨치며 두 사람을 안으로 들였습니다. 영애는 동호가 내미는 슬리퍼를 받아 신고는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마치 박물관에 온 사람처럼 집 안을 휙 둘러보더군요. 40년 넘게 제 손때가 묻은 낡은 가구들과 세간살이가 그 아가씨의 눈에는 꽤나 신기하게 보였나 봅니다. 어머님, 집이 참 정겨워요. 꼭 민속촌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정겹다는 말 뒤에 숨겨진 가시가 느껴졌지만
저는 그저 웃어넘겼습니다. 첫 만남부터 긁어 부스럼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준비한 음식을 권하자 영애는 젓가락을 들기 전에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혹시 조미료는 어떤 거 쓰세요? 제가 좀 예민해서요. 순간 숟가락을 들려던 제 손이 공중에서 멈칫했습니다. 평생을 자식 입에 들어갈 음식에 조미료 한 번 써본 적 없는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다니요. 아들이 눈치 없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영애야, 우리 엄마 음식은 그런 거 전혀 안 써. 완전 자연식이야. 어머, 정말요? 다행이다. 요즘 식당 음식들은 너무 자극적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영애는 제가 정성껏 끓인 갈비찜을 한 점 입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오물거리기만 하더군요. 맛있다는 말 한마디 없이요. 그날 저녁 식사는 내내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영애는 아, 그러세요? 하고 단답형으로 대답하기 일쑤였고 주로 아들에게만 웃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마치 저는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식사를 마치고 과일을 내오자 영애는 기다렸다는 듯 본론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동호 씨, 우리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회사랑 너무 먼 곳은 싫은데 아직 상견례도 하기 전인데 신혼집 이야기부터 꺼내는 모습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은 그저 좋다고 해실거리며 당연히 네 편한 곳으로 알아봐야지라고 대답하더군요. 영애는 그제야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도와주실 거죠? 그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통보처럼 들렸어요.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혼은 둘이 힘을 합쳐서 시작하는 거란다. 처음부터 부모 도움받을 생각만 하면 못 써요. 제 말의 순간 거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영애의 얼굴에서 미소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요. 아들은 제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안절부절 못했죠. 그날 영애는 과일 한 조각 더 먹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앞으로 험난한 길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에 잡힌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강남의 값비싼 한정식집, 저희 식구들에게는 꽤나 부담스러운 가격이었지만 영애네가 그곳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약속을 잡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인 12시가 지나도 영애네 식구들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났을 때 마침내 룸문이 열리고 영애와 그 부모가 들어섰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차가 너무 막히네요. 영애 아버지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지만 그들에게서는 미안한 기색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애는 아예 사과 한마디 없이 자리에 앉아 립스틱을 고쳐 바르더군요. 그 모습에 제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상을 뒤엎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애 엄마는 자리에 앉자마자 보란 듯이 명품 가방을 옆 의자에 내려놓고는 제 옷차림을 위아래로 슥 훑어보았습니다. 제가 오늘을 위해 큰맘 먹고 장만한 백화점에서 산 투피스였는데도 그 여자 눈에는 시장 옷처럼 보였나 봐요. 사부인, 따님은 참 복도 많으세요. 우리 동호가 얼마나 성실하고 착한지 몰라요. 제가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영애 엄마가 콧방귀를 뀌며 대답하더군요. 호호, 우리 영애도 어디 가서 빠지는 애는 아니죠. 어려서부터 예쁘다는 소리만 듣고 자라서 눈이 얼마나 높은데요. 동호 씨가 웬만큼 마음에 들지 않았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이건 칭찬인지 자기 딸 자랑인지
아니면 우리 아들을 깎아내리는 말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대화는 내내 그런 식이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자기 사업이 얼마나 잘 나가는지,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떠벌렸고, 영의 어머니는 딸이 학창 시절에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어떤 남자들이 줄을 섰는지를 늘어놓았습니다. 정작 결혼의 주인공인 아들과 영애는 말없이 음식만 먹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이 회사 프로젝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최근에 자기가 맡아서 성공적으로 끝낸 큰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봐도 참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아들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영애가 불쑥 끼어들었습니다. 동우 씨, 그거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최종 결정은 박 부장님이 하신 거잖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말하면 오해받아. 사람들 앞에서 아들의 말을 정정하며 면박을 주는데 순간 아들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쏘아붙이려다 이게 무슨 자리인가 싶어 간신히 참았어요.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씁쓸하게 웃으며 물만 들이켰습니다. 그날 상견례는 그렇게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긴 채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호야, 너 정말 저 아가씨랑 결혼해야겠니? 엄마가 보기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들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영애가 좀 솔직한 성격이라 그래요. 어머니가 자꾸 색안경을 끼고 보시니까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예요. 전 영애 사랑해요. 이 결혼 꼭 할 겁니다. 아들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콩깍지가 단단히 쓰여서 제 말이 들리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제가 정말 늙은 시어머니의 노파심으로 예쁜 며느리감을 미워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가씨는 아주 교묘하고 영악하게 제 아들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집안을 통째로 흔들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모든 비극은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상견례가 그 모양으로 끝나고 며칠 동안 집안에는 냉기가 흘렀습니다. 아들은 회사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집에 들어와서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어요. 아마 그날 제가 영애네 가족 앞에서 보인 탐탁지 않은 표정을 눈치챘기 때문이겠지요. 제 속은 숫덩이처럼 타들어갔지만 섣불리 아들을 다그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제 아들은 사랑이라는 콩깍지에 단단히 눈이 멀어 제가 하는 말은 전부 잔소리로만 들릴 테니까요. 저는 그저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아들이 좋아하는 찌개를 끓여놓고 저녁이면 혹시나 일찍 들어올까 싶어 따뜻한 밥을 새로 지어놓곤 했죠. 하지만 아들은 연일 늦은 시간에 술에 취해 들어와서는 씻지도 않고 자기 방으로 직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 철없는 놈이 과연 한 가정을 책임질 준비가 된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아들이 모처럼 일찍 들어와서는 제 앞에 통장 하나를 불쑥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요. 제가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에요. 이걸로 예식장 예약하고 필요한 거 하세요. 통장에는 꽤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동안 월급 받아서 허투루 쓰지 않고 꼬박꼬박 모은 모양이었어요. 기특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이 돈이 이제 곧 우리 집안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 아가씨와 그 집안을 위해 쓰일 테니까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예식장은 어디로 생각하고 있니? 영애는 뭐라고 하던?
제 물음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휴대폰을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무슨 호텔 예식장이라는데 천장에서는 샹들리에가 번쩍이고 벽은 온통 대리석으로 번들거리는 그야말로 제 평생 발 한 번 들여보지 못한 으리으리한 곳이었습니다. 영희가 여기가 자기 꿈이었대요. 여기서 결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이잖아요. 여기가 어딘데? 강남에 있는 엘리시안 호텔이요. 연예인들도 여기서 많이 한대요. 저는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안 형편에 그리고 우리 친지들 수준에 가당키나 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 친구며 친척들은 대부분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몇 번씩 갈아타야 겨우 올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은데 그 먼 곳까지 오시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결례였죠. 동호야, 여긴 너무 멀고 비싸다. 우리 손님들 오시기에 너무 불편해. 좀 더 합리적인 곳으로 알아보는 게 어떻겠니? 요즘은 중저가 예식장도 아주 예쁘게 잘 나온다더라. 제 말에 아들의 표정이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신다. 영애가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데 어머니는 영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 뜻이 아니잖니. 결혼은 우리 집안과 저쪽 집안이 함께 치르는 행사야. 우리 쪽 손님들도 배려를 해야지. 네 생각만 할 수는 없는 거다. 요즘은 다 신부 위주로 맞춰주는 추세예요. 그리고 우리 손님들이 뭐 그리 대단하다고 그냥 하루날 잡아서 오시면 되는 거잖아요. 제가 버스라도 한 대 대절해 드리면 되죠. 저는 아들의 말에 기가 막혀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손님들이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평생을 저와 동고동락하며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용돈 쥐어주고 예뻐해 주셨던 그 고마운 분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다니요. 이건 필시 그 신영애라는 아이가 뒤에서 조종한 결과일 겁니다. 결국 예식장 문제는 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제게 통보하듯 그 비싼 호텔 예식장을 덜컥 예약해버렸어요. 계약금을 치르고 왔다는 아들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큰 숙제를 끝낸 듯한 후련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아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폭풍이 일고 있었죠. 그래, 어디까지 하나 보자. 예식장 문제가 일단락되자 이번에는 신혼집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들이 결혼한다는 소리를 듣고부터 제가 평생을 모은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손이 트고 허리가 끊어지도록 일해서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저는 이 돈으로 아들이 허리 펼 수 있는 단단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남긴 작은 땅을 판 돈과 제 적금을 합쳐 아들 직장 근처에 있는 24평짜리 아파트 한 채를 몰래 계약해 두었던 겁니다. 물론 아들 명의로요. 저는 아들이 예식장 문제로 저와 다툰 것이 마음에 걸려 이 아파트 계약서로 아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동호야, 이리 와서 앉아봐라. 엄마가 너한테 줄 게 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제 앞에 앉은 아들에게 저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아파트 등기 서류를 꺼내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서류를 받아든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아파트 등기 서류를 몇 번이고 확인한 아들의 눈시울이 금세 붉어졌어요. 어머니, 이걸 어떻게 해? 이게 다 얼마예요? 너 장가 간다고 엄마가 큰맘 먹고 준비했다. 여기서 영애랑 알콩달콩 예쁘게 살아. 대출 하나 없는 네 집이니까 이제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고 제 손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저와 아들 사이에 그 어떤 벽도 없는 것 같았어요. 어릴 적 시장에서 돌아온 제게 달려와 안기던 그 순수했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오랜만에 집에서 저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이 나서 영애에게 전화를 걸어 이 기쁜 소식을 전했죠. 저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애의 가식적인 감탄사를 들으며 부디 이 아이가 제 진심을 알아주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퇴근한 아들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어도 그저 피곤해서 그렇다며 입을 닫더군요. 그리고 그날 밤 제 방에 조심스럽게 들어온 아들이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래? 그게 어제 말씀해 주신 아파트요. 영애가 그러는데 그거 우리 공동 명의로 하면 안 될까요? 공동 명의. 그 단어가 제 귀에 모처럼 와서 박혔습니다.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뭐라고? 공동 명의?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집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 하나 보고 사준 집이다. 그런데 왜 공동 명의를 해? 영의 말이 요즘은 다 그렇게 한대요. 그게 부부간의 신뢰를 보여주는 거고 나중에 세금 문제도 그렇고 그래야 자기도 진정한 가족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다고. 아들은 영애가 써준 대본을 읽는 것처럼 횡설수설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어요. 신뢰? 결혼하기도 전부터 돈 문제로 신뢰를 운운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세금 문제는 또 뭐야? 이제 막 시작하는 너희한테 무슨 세금 문제가 있어? 그건 다 핑계야, 핑계. 어머니, 제발 영애는 그런 애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라도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저를 못 믿으시는 게 아니라면 한 번만 제 뜻을 따라주세요. 네. 아들은 제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화가 나는 동시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똑똑하던 내 아들이 어쩌다 저 계집애한테 저렇게 단단히 홀려버렸을까요?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절대 안 돼. 그 집은 온전히 내 아들, 김동호의 집이다. 결혼도 하기 전에 네 재산을 반으로 가르자는 여자를 뭘 믿고 내 아들의 인생을 맡기겠니? 이 문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어요. 단순히 아파트 한 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였죠. 저는 이 싸움에서 절대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아들 방에서는 밤늦도록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안 봐도 뻔했죠. 신영이가 또 무슨 말로 제 아들을 들들 볶고 있을 겁니다. 저는 차가운 분노를 삼키며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전쟁을 예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그야말로 살얼음판 같았습니다. 아들은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왔고 그나마 마주칠 때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피하기 바빴어요. 며칠 동안 아들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 속상한 마음을 넘어 서운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체 그 신영이라는 계집애가 뭔데 우리 모자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단 말입니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직접 그 아이를 만나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하지만 제가 연락하기도 전에 먼저 연락이 온 것은 영애 쪽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혼자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에 한참을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영애예요. 통화 괜찮으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에 그 상냥하고 애교 섞인 톤이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마치 잘 벼린 칼날 같은 목소리였죠. 그래, 무슨 일이니? 어머님, 동호 씨한테 다 들었어요. 아파트 공동명예 안 해주시겠다면서요? 단도직입적으로 본론을 꺼내는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나 안부 인사도 없이 마치 빚 독촉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하더군요. 그래, 안 된다고 했다. 그 집은 내 아들에게 증여한 내 재산이다. 거기에 네가 지분을 요구할 권리는 없어. 권리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권리를 따지시는 거예요? 저희 결혼할 사이예요. 이제 곧 한 가족이 될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재산을 나누고 선을 긋는 게 어디 있어요?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 인정 안 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가족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휘둘렀습니다. 제가 마치 가족이 될 사람을 박대하는 속 좁은 시어머니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가더군요. 가족이 될 사이니까 하는 말이다. 가족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거지. 결혼도 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을 탐하는 사이가 아니야. 네가 정말 우리 동호를 사랑하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되고 싶다면 이런 무리한 요구는 하지 말았어야지. 무리한 요구라고요? 호호 어머님. 정말 세상 물정 모르시는 소리만 하시네요. 요즘 다들 이렇게 해요. 이게 합리적이고 현명한 방식이라고요. 동호 씨 혼자 명의로 되어 있으면 나중에 저희가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이라도 대출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공동 명의로 해야 모든 게 깔끔하고 편해요. 이건 다 우리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사업 자금 대출이라니요. 이제 막 결혼해서 살림을 합치는 애들이 벌써부터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아연실색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명예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에 대한 가치관이 저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사업은 무슨 사업? 우리 동호는 지금 다니는 회사에 아주 만족하고 있다. 그리고 설사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더라도 시작부터 집을 담보 잡을 생각부터 하는 건 아주 잘못된 생각이야. 어머님은 그냥 저희가 잘 사는 꼴을 못 보시는 거죠? 어떻게든 아들 옆에 끼고 어머님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으신 거잖아요. 하지만 어림없어요. 동호 씨는 이제 제 남자라고요. 어머님 아들이기 이전에 제 남편이 될 사람이에요. 제 남자.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 아이는 아주 교묘하게 저를 아들의 행복을 가로막는 구시대적인 악덕 시어머니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아이와 말을 섞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멋대로 생각해라. 하지만 공동명의는 절대 안 된다. 이게 내 마지막 대답이다. 저는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심장이 벌렁거렸어요. 저렇게 교활하고 당돌한 아이를 제 며느리로 들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이 술에 잔뜩 취해 들어왔습니다. 비틀거리는 몸을 겨우 가누며 소파에 주저앉은 아들은 저를 원망 가득한 눈으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영희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걔 지금 저랑 못 만나겠다고 결혼이고 뭐고 다 엎어버리겠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셔야겠어요? 영희가 또 아들에게 가서 거짓 눈물을 흘리며 저를 모함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저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러니. 나는 안 된다는 내 뜻을 분명히 전했을 뿐이다. 그걸 가지고 결혼을 업겠다느니
모니 협박하는 그 아이가 이상한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하셨잖아요. 어머니 고집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다고요. 그깟 아파트 명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한번 눈 딱 감고 영의 말 들어주시면 어디가 덧나세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 아들은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것처럼 애원했습니다. 아들의 망가진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기서 제가 마음이 약해져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제 아들을 지키기 위한 싸움이니까요. 저는 냉정하게 아들을 뿌리쳤습니다. 정신 차려, 김동호. 너는 지금 사랑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지나면 엄마가 왜 그랬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자. 제 단호한 모습에 아들은 결국 절망적인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쿵 하고 닫히는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밤늦도록 흐르는 눈물을 닦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저희 집은 명절 분위기는커녕 찬바람만 쌩쌩 불었죠. 저는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 주말에 영애를 집으로 불러 함께 전이라도 부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들은 마지못해 그러겠다고 했고 저는 모처럼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약속한 토요일 오후 아들과 영애가 함께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영애는 제 얼굴은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 뒤에 숨어서 어색하게 고개만 까딱 숙이더군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두 사람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 어서 와라. 명절 음식같이 만들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 그러자. 하지만 영애는 앞치마를 두를 생각도 않고 의자에 앉아 팔짱만 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오늘 음식하러 온 거 아닌데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 온 거예요. 무슨 할 말? 공동명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제 마지막 제안이에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상황에 또 그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내가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니? 그 문제는 끝난 이야기라고 했잖니. 제 말이 끝나자 영애는 기다렸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그 표독스러운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좋아요. 어머님께서 저를 끝까지 가족으로 인정 안 하시겠다니 저도 어쩔 수 없네요. 그럼 명절에 며느리 얼굴 볼 생각도 마세요. 이번 추석에 저희 안 가요. 아니, 결혼하고 모든 명절에 볼 생각 하지 마세요. 동호 씨도 당연히 저랑 같이 있어야 하는 거 알죠? 그건 협박이었습니다. 명절을 인질로 삼아 저를 굴복시키려는 아주 치졸하고 악랄한 최후 통첩이었죠. 저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제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아들을 보니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일어나 영애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오지 마라. 너 같은 며느리 우리 집에 들릴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리고 너만 안 오는 게 아니라 이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 봐야겠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 제 단호한 태도에 영애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도끼 어린 표정을 지으며 아들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들었지, 동호 씨? 이 집에서는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가자, 여기 더 있다가는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 아들은 저와 영애 사이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결국 영애의 손에 이끌려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고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정이 저 이름 모를 계집애 하나 때문에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에서 차가운 결심 하나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결혼, 내 손으로 반드시 막고 말리라. 그날 이후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회사에 전화를 해보니 며칠 휴가를 냈다고 하더군요. 아마 영애와 함께 어디론가 가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는 옛말이 틀린 것 하나 없다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져줄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나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아들의 남은 인생이 걸린 중대한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분노에 차서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됐습니다.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죠. 신영이라는 아이가 왜 그토록 아파트 공동 명의에 집착하는 걸까? 왜 명절까지 인질로 삼아가며 저를 협박하는 걸까? 그 이유를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먼저 영애네 집안에 대해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상견례 때 영애 아버지가 자기 사업이 아주 잘 나간다고 떠벌렸던 것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잘 나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까지 티를 내지 않을 테니까요. 저는 수소문 끝에 영애 아버지와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남편의 오랜 친구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영애 아버지의 회사에 대해 묻자 친구는 한참을 머뭇거리더니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은자야, 사실 나도 그 이야기 듣고 걱정이 많았다. 신 사장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졌어. 몇 년 전부터 사업이 기울기 시작해서 지금은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소문이 파다해.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맞고 있는데 그것도 곧 한계에 부딪힐 거라고들 하더구나. 아마 딸 결혼으로 어떻게든 한몫 잡아보려는 속셈일지도 몰라. 친구의 말을 듣는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공동 명의에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 결혼도 하기 전에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생각을 했던 이유가 모두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미래를 위한 현대적인 방식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당장 자기들 집안의 빚을 막을 자산 확보 수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제 아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제 아들이 가진 배경과 제가 가진 재산을 보고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거죠. 저는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런 끔찍한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에는 그들의 약점이 쥐어졌으니 이걸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아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제가 직접 영애네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의 반응을 떠보기로 한 겁니다. 저는 최대한 차분하고 정중한 목소리로 영애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부인, 저 동우 엄마입니다. 통화 괜찮으십니까? 네, 그런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영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영애 문제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칠 전에 영애가 저희 집에 와서 아파트 공동 명의를 해주지 않으면 이번 추석에 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갔습니다. 사부인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혹시나 부모는 딸의 잘못을 모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서요.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머, 우리 애가 그렇게 말했어요? 호호, 걔가 좀 똑 부러지는 성격이라서요. 아마 자기 미래를 위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었나 보죠. 그런데 그게 뭐 그리 큰 잘못이라고 저한테까지 전화를 하셨어요? 영애 어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딸의 잘못을 꾸짖기는커녕 오히려 당연하다는 듯이 딸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사부인, 그건 똑 부러지는 게 아니라 어른에 대한 예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빌미로 상대를 협박하는 건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예의요? 협박이요?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요즘 젊은 부부들한테 그 정도는 다 해주는 추세예요. 사부인께서 너무 구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영애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영애가 동호 씨랑 결혼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 하셔야죠.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수화기를 귀에서 떼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는 말이 딱 맞았어요. 그들은 한 통속이었습니다. 애초에 대화라는 것이 통할 상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 통화로 인해 제 결심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곧바로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꺼져 있던 휴대폰이 마침 켜져 있더군요. 전화를 받은 아들의 목소리는 잔뜩 잠겨 있었습니다. 동호야, 나다. 지금 어디니? 집으로 좀 들어와라. 너랑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영애는 데려오지 말고 반드시 혼자 와야 한다. 제 목소리에 서린 비장함을 느꼈는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며칠 만에 보는 아들의 초췌한 얼굴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사이에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거실 소파에 앉혔습니다. 아들은 제가 드디어 공동 명의를 허락하려는 줄 알았는지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단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동호야, 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제 말을 들은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동공이 세차게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더듬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이 결혼 안 된다고 했다. 엄마는 신영애라는 아이 절대 내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니 오늘부로 모든 걸 깨끗하게 정리해라. 파혼하라고. 제 입에서 나온 파혼이라는 단어는 거실의 모든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하얀 종이장처럼 질려서는 아무런 혈색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참 동안이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저를 바라보던 아들은 이내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슬픔이나 충격이라기보다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의 전조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제정신이세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그렇게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쌓였던 모든 원망과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리는 듯 했어요. 쉽게 한 말 아니다. 나도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야. 그러니 너도 이쯤에서 마음 정리하는 게 좋을 거다. 마음 정리를 하라고요? 하? 어머니한테는 그냥 마음에 안 드는 여자 하나 쳐내는 아주 간단한 문제처럼 보이시나 보죠? 저한테는 제 인생 전부가 걸린 문제예요. 저는 영이 없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아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거실을 미친 사람처럼 서성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뜯고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치는 모습이 꼭 어린아이 같았어요. 정신 차려라, 김동호. 그 아이는 네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네 인생을 망가뜨릴 족쇄가 될 뿐이야. 엄마는 그걸 막으려는 거다. 또 그 소리, 어머니는 영애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어 하셨잖아요. 고작 그깟 공동명의 문제, 명절에 한 번 안 온다고 협박한 거, 그런 사소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 난리를 치시는 거잖아요.
제가 잘못했다고 빌고 영애 대신 사과하고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처음부터 이 결혼을 엎을 생각만 하고 계셨던 거죠? 아들의 눈에는 제가 아들의 행복을 시기하고 방해하는 못된 늙은이로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제 진심을 조금도 알아주지 못하는 아들이 야속하고 원망스러워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사소한 거라고? 그래. 네 눈에는 그게 사소한 문제로 보이는구나. 하지만 내 눈에는 아니야. 돈 몇 푼, 명절 한 번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걸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 아이의 인성이 문제라는 거다. 결혼은 현실이야, 동호야. 사랑이라는 감정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가 없으면 그 관계는 지옥이 될 뿐이다. 너는 지금 불을 향해 달려드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지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거야. 제 절절한 호소에도 아들은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어머니의 그 고리타분한 설교, 이제 듣고 싶지도 않아요. 존중? 신뢰? 어머니야말로 저를 존중하지 않으시잖아요. 제 선택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짓밟으시면서 저한테 존중을 이야기하실 자격이 있으세요? 전 절대 영애랑 못 헤어져요. 어머니가 끝까지 반대하신다면 차라리 제가 이 집을 나가겠어요. 연을 끊고 살면 살았지 영애는 절대 포기 못합니다. 아들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옷가지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소리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어요. 잠시 후 간단한 짐을 챙겨든 가방을 메고 나온 아들은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너 정말 나갈 거니? 제 마지막 물음에 아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그 고집 꺾으시기 전까지는 다시는 어머니 얼굴 볼 생각 없어요. 이 집에도 발 들릴 생각 없으니 그렇게 하세요.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세상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사라진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석상처럼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이 밝자마자 저는 독한 마음을 먹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그 으리으리한 호텔 예식장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엘리시안 호텔이죠? 김동호, 신영의 이름으로 예약한 예식 취소하려고 하는데요. 수화기 너머의 직원은 갑작스러운 취소 통보에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사무적인 목소리로 위약금 규정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금의 2배에 달하는 제게는 너무나도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불행한 미래를 막을 수만 있다면 그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네, 규정대로 처리해 주세요. 바로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위약금을 송금하는 제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산 하나를 넘은 것처럼 마음이 후련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은 이미 청첩장을 보냈거나 결혼 소식을 알렸던 친지들에게 연락을 돌리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가장 곤혹스럽고 나쁘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꼬치꼬치 캐물을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라 눈앞이 캄캄했죠. 하지만 이것 또한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동생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 나야. 다름이 아니라 동우 결혼 말이야. 그거 없던 일로 됐다. 뭐?
형님,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날짜까지 다 잡아놓고 청첩장까지 돌렸는데 이제 와서 없던 일로 됐다니. 동생의 놀란 목소리에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대답했습니다. 그냥 서로 뜻이 안 맞아서 그렇게 됐다. 자세한 건 묻지 마라. 다른 친척들한테도 그렇게 좀 전해주고.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전화기가 불이 나도록 울려댔고 저는 하루 종일 똑같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야 했습니다. 서로 안 맞아서요. 그냥 없던 일로 하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제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분명 큰일이 터졌을 거라고 수군거렸겠죠. 제 체면과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지만 저는 꿋꿋하게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 것이 왔습니다. 예식장 취소 소식을 들은 것이 분명한 영애와 그 부모가 그날 저녁 저희 집으로 쳐들어온 겁니다. 초인종을 누를 생각도 않고 다짜고짜 현관문을 부서져라 두드려대는 통에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세 사람은 악기와 같은 형상으로 집 안으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제정신이세요? 영애가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치며 제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에 있던 휴대폰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짓이긴. 내가 한 말을 벌써 잊었니? 이 결혼 없던 일로 한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어른이 돼서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요? 예식장은 왜 마음대로 취소해요? 위약금은 물었어요? 돈은 있으세요? 영애의 옆에 서 있던 그 어미가 팔짱을 끼고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돈. 그들 머릿속에는 오직 돈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사부인, 아니, 이제는 이 여사라고 불러야겠군요. 어떻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영애가 지금 받은 충격과 상처는 뭘로 보상하실 겁니까? 영애 아비까지 나서서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그들의 뻔뻔한 태도에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보상? 상처? 지금 누가 할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댁의 따님이 우리 아들과 저에게 준 상처는 생각 안 하십니까? 제 돈으로 산 아파트를 날로 먹으려고 들고 명절을 빌미로 저를 협박한 건 다 잊으셨나 봐요? 제 말에 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이내 영애가 더 큰 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그래서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예요? 이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가 고집만 더럽게 세가지고는 결국 아들 인생 앞길까지 다 막아버리는구나.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동호 씨만 불쌍하다. 늙은 여우, 할망구. 제 귀를 의심할 만큼 끔찍한 막말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 입 다물지 못해.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니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든. 그래, 잘 왔다. 나도 너희 같은 상종 못할 인간들하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으니 오늘 여기서 깨끗하게 끝내자. 동호가 너한테 사준 예물들, 명품 가방이니 뭐니 하는 것들 당장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너희가 우리 집에 보낸 예단? 그거 다 돌려줄 테니 가지고 꺼져버려. 뭐, 지금 장난해. 우리가 받은 걸 왜 돌려줘?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한테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우리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우리 영애 이 일로 동네에 소문 다 나서 이제 시집 다 갔다. 너희가 책임져. 영애 어미가 길길이 날뛰며 제 머리채라도 잡을 것처럼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책임? 법대로 한번 해볼까? 너희 집구석이 지금 빚더미에 앉아서
내 아들 등쳐먹으려고 작당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오늘 너희가 여기서 한 막말들 내가 지금 똑똑히 녹음하고 있는 것도 알아둬. 위자료는 너희가 나한테 줘야 할 거다. 명예훼손으로. 제 입에서 나온 빚더미와 녹음이라는 단어에 세 사람의 기세가 순간 주춤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영의 아비가 다시 이성을 잃고 제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 여자가 보자 보자 하니까 어디서 함부로 거짓말을 해. 우리가 빚이 어디 있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그들은 한참 동안이나 저희 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웃집에서 시끄럽다고 항의가 들어올 정도였죠.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그들의 추악한 모습이 고스란히 녹음되도록 가만히 서 있기만 했습니다. 한바탕 난리를 치고 제풀에 지친 세 사람은 두고 봐. 법대로 하자고. 라는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집을 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손에 쥐어진 이 녹음 파일이 앞으로의 싸움에서 저를 지켜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인의 식구들이 다녀간 이후 집안은 그야말로 폐허처럼 변해버렸어요. 그들이 남기고 간 욕설과 저주의 잔상들이 공기 중에 떠다니는 것만 같았죠.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행여나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지만 전화기는 죽은 듯이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친 어느 날 오후 오랜 친구인 박 여사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을 듣고 걱정이 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은자야, 이게 다 무슨 일이니? 동호 결혼한다더니 파혼이라니 얼굴이 이게 뭐야? 아주 반쪽이 다 됐네. 친구의 따뜻한 얼굴을 보는 순간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설움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의 손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고 말았어요. 친구는 아무 말 없이 제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토닥여 주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조금 진정이 되었습니다. 친구는 따뜻한 유자차를 타서 제 손에 쥐어주며 그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애의 공동명의 요구부터 명절 협박 그리고 제가 파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와 영애네 집안의 재정 상태 마지막으로 그들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 버렸던 난동까지 전부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친구는 저를 위로하기는커녕 분노에 차서 주먹으로 식탁을 내리쳤습니다. 세상에 그런 몹쓸 것들이 있나?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그런 짓을 해? 너 정말 혼자서 마음고생 심했겠다. 동우 그놈도 참 무심하다. 어떻게 애미를 혼자 두고 집을 나가? 내 팔자련이 해야지. 지금은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들을 게다. 제 눈으로 직접 그 계집애의 실체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래, 네 말이 맞아. 증거가 있어야 해. 네가 들은 그 집안 빚더미 소문만으로는 부족해. 그리고 그 녹음 파일도 결정적이지만 아들놈한테 그걸 바로 들이밀면 엄마가 함정을 팠다고 오히려 반감만 살 수 있어. 뭔가 다른 확실한 물증이 필요해. 친구는 저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냉철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정확하게 짚어주었죠. 물증이라니? 내가 뭘 더 할 수 있겠어. 생각을 해봐, 은자야. 그 여자애가 그토록 공동 명의에 집착했던 이유가 뭘까? 단순히 요즘 방식이라서?
아니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었을 거야. 그 집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게 분명해. 친구의 말에 제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영애가 제게 전화해서 따지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중에 저희가 집을 담보로 사업 자금이라도 대출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절차가 복잡해지는지 아세요? 그 말, 그 말이 바로 그들의 속내였던 겁니다. 그래, 맞아. 그 애가 그랬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고. 그것 봐. 그럼 그걸 확인해 봐야지. 혹시 모르잖아. 걔가 벌써 은행이나 부동산에 알아봤을 수도 있어. 동호 명의로 된 집을 어떻게 하면 공동 명의로 바꾸고 그걸로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말이야. 친구의 조언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저는 당장이라도 아들이 계약했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지만 친구는 저를 말렸습니다. 섣불리 움직이지 마. 일단 그 집안에 대해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 해. 소문은 소문일 뿐이니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어. 합법적인 선에서 그 집안 재무 상태가 어떤지 정도는 알아봐 줄 수 있을 거야. 저는 친구의 제안이 썩 내키지는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결과는 제가 들었던 소문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영의 아버지는 사업 실패로 이미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집과 차는 물론이고 있는 재산은 전부 다 압류가 들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번지르르한 아파트도 월세였고 그 월세마저 몇 달째 밀려 있다고 하더군요. 영의 앞으로도 카드빚과 사금융 대출이 상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집안 전체가 빚쟁이였던 겁니다. 세상에 그런데도 상견례 때는 그렇게 뻔뻔하게. 그러니까 사기꾼들이지. 작정하고 네 아들한테 접근한 거야. 네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그 아파트 하나만 보고 말이야. 아마 결혼하자마자 공동 명의로 바꾸고 그걸 담보로 대출받아서 자기들 빚잔치를 하려고 했던 게 틀림없어.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만약 제가 이 결혼을 막지 않았다면 제 아들은 결혼과 동시에 빚더미에 올라앉고 평생을 그 집안의 빚을 갚으며 노예처럼 살아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끔찍한 진실을 어떻게든 아들에게 알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직접 말해봤자 엄마가 꾸며낸 이야기라고 치부해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때 박 여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은자야,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직접 한번 움직여보는 건 어때? 어딜 움직여? 그 영애라는 애가 사는 동네 말이야. 그 동네 가서 평판이 어떤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우리 눈으로 직접 보자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했잖아. 소문이 사실인지 아닌지 직접 보면 답이 나오겠지. 친구의 말에 일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친구와 함께 영애네가 산다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월세로 산다는 아파트는 의외로 지은 지 얼마 안 된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전혀 빚에 쪼들리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죠. 저와 친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작은 슈퍼에 들러 음료수를 사며 주인 아주머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주머니, 이 아파트의 신아무개 씨라고 사업하시는 분 사시죠? 따님이 아주 예쁘다던데. 아, 그 집이요? 잘 알죠. 아주 시끄러워서 모를 수가 있어야지. 밤낮으로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소리 지르고 우편함에는 맨날 빨간 딱지가 붙어 있는데 쯧쯧. 그런데 희한한 건 그렇게 빚에 쪼들린다면서도 그 집 식구들은 하고 다니는 꼴이 장난이 아니에요. 어미나 딸이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고 차도 맨날 외제차만 끌고 다니더라고. 다 어디서 난 돈인지 몰라.
슈퍼 아주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도 사치스러운 생활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허영과 위선으로 가득 찬 집안이었던 겁니다. 저희는 이웃 주민 몇 명에게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동네에서 유명한 골칫덩어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한 심경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편으로는 제 예상이 틀리지 않았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런 시궁창 같은 집안에 제 아들이 빠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제게 남은 일은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어떻게 아들의 눈을 뜨게 할 것인지 그 방법을 찾는 것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제가 가진 패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애네 식구들이 저희 집에서 행패를 부린 내용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 파일. 두 번째는 그들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과 동네 주민들의 증언. 그리고 세 번째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될지도 모를 아파트 담보대출 시도였습니다. 저는 가장 먼저 아들이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안부를 물었죠. 사장님, 저번에 동호 이름으로 아파트 계약했던 엄마예요. 잘 지내시죠? 아이고, 어머님. 그럼요, 잘 지내시죠? 잔금까지 다 치렀는데 무슨 일로 전화를 다 주셨어요? 중개인은 저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본론을 꺼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 여자친구가 이것저것 궁금한 게 많아서요. 혹시 신영이라는 아가씨한테서 전화 온 적 없으신가요? 제 질문에 수화기 너머의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아가씨 저한테 몇 번이나 전화해서 이상한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도 좀 찝찝하던 참이었습니다. 이상한 거라니요? 뭘 물어보던가요? 아니, 글쎄,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절차가 복잡하냐? 비용은 얼마나 드냐? 그런 걸 꼬치꼬치 캐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직 결혼 전이시면 증여세를 많이 내셔야 한다고 했더니 그럼 결혼 직후에 바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또 묻고 그러더니 더 가관인 건 공동명의인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둘 다 동의가 필요하냐, 한 사람만 몰래 받을 수는 없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듣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 은행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중개인의 말을 듣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한 사람만 몰래 받을 수는 없냐고요? 그 아이는 처음부터 제 아들 몰래 아들 명의로 된 재산을 빼돌릴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제가 부탁드릴 일이 있으면 지금 하신 말씀 그대로 증언해 주실 수 있으시죠? 그럼요, 어머님. 당연하죠.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아주 불쾌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손에 쥔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증거들을 가지고 아들을 설득할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제가 직접 나서면 아들은 또다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게 뻔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가장 친한 친구, 민준 군이었습니다. 민준 군은 어릴 적부터 제 아들과 한 동네에서 자라며 친형제처럼 지낸 아이였습니다. 속이 깊고 의리가 있어서 제가 아들 다음으로 믿고 의지하는 아이였죠. 파혼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걱정하며 제게 안부 전화를 해왔던 것도
민중군이었습니다. 저는 민중군이라면 제 아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민중군에게 연락해 집 근처 카페에서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제 연락에 민중군은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약속 장소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으니 곧이어 민중군이 헐레벌떡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동우한테 이야기 듣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그 자식, 지금 어디 있는지는 아세요? 민중군은 제 안위부터 물었습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괜찮다. 그런데 동우가 걱정이구나. 혹시 너한테는 연락 없었니? 며칠 전에 딱 한 번요. 자기 지금 여자친구 집에 와 있다고 당분간 연락 안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말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랑 엄청 싸웠다고만 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해주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민중군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아온 모든 증거들을 하나하나 보여주면서요. 녹음 파일을 들려주고 영애네 집안의 재정 상태를 알려주고 부동산 중개인과의 통화 내용까지 전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민중군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민중군은 한참 동안이나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세상에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 신영이라는 여자, 동우 앞에서는 그렇게 착하고 상냥한 척하더니 뒤로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었을 줄이야. 동우 그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모르고. 민준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부탁이 있어서 보자고 한 거다. 내가 직접 나서면 동우는 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자기 사랑을 방해하려고 거짓말을 꾸며낸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니 네가 좀 도와줘야겠다. 네가 동우를 만나서 이 사실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줄 수 있겠니? 제 부탁에 민중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어떻게든 그놈 정신 차리게 만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주신 이 증거들이라면 그놈도 더 이상 고집부리지는 못할 거예요. 안 그래도 요즘 그 여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쓰였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힘들어하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며칠 전에 통화할 때 들으니 신영애 씨가 지금도 계속 동우를 닥달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너희 엄마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 결혼 비용이며 위자료며 다 받아내라. 아파트 명이라도 빨리 내 앞으로 돌려놓으라고 해라. 뭐 이런 식으로요. 동우도 이제 좀 지치는 것 같았어요. 자기가 사랑한 여자가 저런 모습이었나 싶어서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민중군의 말에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들도 스스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민준아, 부탁한다. 하지만 너무 직접적으로 증거를 들이밀지는 말아줘. 동우가 스스로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유도해줬으면 좋겠다.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말이야. 영애 씨는 왜 처음부터 그렇게 아파트에 집착했을까? 처가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래야 동우도 자존심 상하지 않고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구슬려서 동우가 제 발로 어머니께 돌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게 만들겠습니다. 든든하게 대답하는 민중군을 보니 저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민중군에게 녹음 파일과 증거 자료들을 전부 넘겨주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제 아들이 과연 어리석은 사랑의 미몽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할 수 있을지, 그 모든 것은 이제 민준군의 손과 제 아들의 의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민준군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날 밤부터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제 손을 떠난 화살이 과연 관역에 제대로 명중할 수 있을지, 혹시나 빗나가 아들에게 더 큰 상처만 주게 되는 것은 아닐지, 온갖 불길한 생각들이 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이어졌고, 밥을 입에 넣어도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간 텅 빈 방을 쳐다볼 때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너무 독하게 아들을 밀어붙인 것은 아닐까, 차라리 모르는 척 그 결혼을 허락했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 약해진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괴롭혔습니다. 민준군은 매일같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언제나 무겁기만 했죠. 어머니, 오늘도 동호 녀석이 전화를 안 받네요. 제가 만나자고 메시지를 수십 통은 보낸 것 같은데 읽기만 하고 답장이 없어요. 그 여자 집에서 나오지를 않는 모양이에요. 저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친구를 독려했습니다. 괜찮다, 민준아. 조금만 더 그 녀석을 귀찮게 해주렴. 지금 동호는 자기만의 동굴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고 싶어 하지 않을 게다. 하지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그 문을 빼꼼히 열어줄 거야.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며칠이 더 흐른 어느 날 저녁, 드디어 민준 군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동호가 드디어 나왔어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 그 짧은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이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갖게 해주세요. 나중에 민준 군에게 들어 알게 된 그날의 상황은 이랬다고 합니다. 민준 군은 며칠 동안 동호에게 연락해 겨우 약속을 잡았다고 해요. 처음에는 만나기를 꺼려하던 아들도 내가 이렇게 숨어버리면 어머니는 뭐가 되시냐, 나라도 만나서 술 한잔 따라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친구의 진심 어린 설득에 마지못해 약속 장소인 허름한 포장마차로 나왔다고 합니다. 자리에 앉은 아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며칠 사이에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고 눈은 퀭했으며 온몸에서는 술냄새와 지독한 고독의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민준군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뜨거운 홍합 국물을 떠주며 술잔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입을 굳게 닫고 있다가 술이 몇 잔 들어가자 그동안 쌓였던 울분을 화산처럼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나 정말 죽겠다. 이게 뭐냐,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그냥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것뿐인데 왜 세상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무슨 일인데 그래? 어머니랑 싸운 것 때문에 그래? 싸운 수준이 아니야. 우리 엄마가 영애랑 나를 갈라놓으려고 작정을 했어. 파혼을 하자고 하시는데 정말 돌아버리겠더라. 그래서 집을 나왔는데 나오니까 더 지옥이다. 여기는 우리 집이 아니야. 왜? 영애 씨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둘이 같이 있으면 힘이 되어주고 그래야지. 민준군의 말에 아들은 기다렸다는 듯 한숨을 푹 쉬며 대답했다고 합니다. 힘은커녕 매일같이 나를 들들 볶는데 아주 미치겠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 자기가 꼭 끌어안아주면서 우리 엄마가 너무하신 거라고 자기만 믿으라고 하더구나. 그런데 하루 이틀 지나니까 본색이 나오더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하는 소리가 오늘 엄마한테 전화했어? 점심때는 오늘은 꼭 전화해서 사과받아내.
저녁에는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무능력하게 있을 거야. 라며 소리를 지르는데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돈 전부 다 물어내라고 해라. 아니면 아파트라도 네 이름으로 받아내라. 매일 똑같은 소리만 반복하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 줄 알았다. 뭐, 영애 씨가 너한테 그랬다고? 자기 입으로? 처음에는 나도 우리 엄마가 너무했다고 생각해서 영애 편을 들어줬는데 이게 도가 지나치니까 나도 화가 나더라. 내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은 아무 생각도 하기 싫으니 시간을 좀 갖자고 해도 막무가내야. 자기가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냐면서 이건 다 너희 엄마 때문이라고 악을 쓰는데 가끔은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때가 있다. 어떨 때는 너무 무서워. 아들은 이미 스스로 지쳐가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이라는 콩깍지가 벗겨지기 시작하자 그 안에 감춰져 있던 영예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민중군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제가 알려준 대로 조심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동호야, 내가 이런 말하긴 좀 그렇지만 처음부터 좀 이상하긴 했어. 영애 씨 말이야. 뭐가 이상해? 아니, 너희 연애할 때부터 유난히 너희 집 재산이나 어머님 노후 준비 같은 걸 궁금해했잖아. 어머님은 집 말고 다른 재산은 없으셔? 동호 씨는 나중에 유산 얼마나 물려받아? 이런 걸 농담처럼 툭툭 던지는데 나는 들으면서 좀 섬뜩했거든. 그리고 결혼 이야기 나오자마자 신혼집 문제부터 꺼내고 보통은 그런 얘기는 조심스러워서 잘 안 하지 않나? 민중군의 말에 아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연애 시절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영애의 말과 행동들이 기억의 파편처럼 떠올라 머릿속을 어지럽혔던 거겠죠. 그건 그냥 현실적이라서 그런 거겠지. 요즘 세상이 워낙 팍팍하니까. 현실적인 거랑 속물적인 건 다른 거야, 친구야. 그리고 그 아파트. 어머님이 평생 시장 좌판에서 찬바람 맞아가며 모은 돈으로 너한테 사주신 거잖아. 네가 어릴 때부터 그 고생을 다 보고 자랐으면서 어떻게 그걸 그렇게 쉽게 생각해? 그걸 당연하다는 듯이 공동명의 해달라고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냐? 보통의 여자라면 고맙다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랄 판에. 혹시 그 집에 무슨 어려운 일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아는 형님 통해서 건너 들었는데 그 집 사업이 요즘 좀 어렵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 부도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민준군이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자 아들의 눈빛이 세차게 흔들렸다고 합니다. 그런 소문이 어디서 났어? 영애는 자기 아버지 사업 아주 잘 된다고 했는데 곧 신사옥으로 이전할 계획도 있다고 했어.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냐? 그리고 정말 잘 되는 집안이라면 그렇게까지 사위 될 사람 재산에 집착하지도 않아. 오히려 더 보태주려고 하지. 동호야, 너 정말 영애 씨 집안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거 맞아? 혹시 그 집이 처음부터 너라는 사람이 아니라 네가 가진 그 아파트를 보고 널 만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봤어? 친구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고 소주잔만 비워냈다고 합니다. 그동안 애써 외면하고 부정했던 의심들이 민준군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둑이 터진 것처럼 쏟아져 나와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을 겁니다. 그날 밤 아들은 만취가 되어 민준군의 등에 엎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저희 집이 아닌 민준군의 자취방으로요. 그리고 다음 날 아들은 영애에게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술이 깬 아들의 머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철했을 겁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신락 같은 희망을 붙잡고서라도 이것이 모두 오해이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약속 장소인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전망 좋은 카페에 먼저 나가 있던 아들 앞에 한껏 치장한 영애가 나타났습니다. 영애는 아들이 드디어 자기 뜻대로 움직여줄 것이라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고 해요. 왜 보자고 했어? 이제 엄마 설득할 마음이라도 생긴 거야? 진작 그랬어야지. 아들은 대답 대신 차가운 눈으로 영애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물어볼 게 있어서. 장인어른 사업, 요즘 어렵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이야? 아들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영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과장되게 웃으며 대답했죠. 뭐, 누가 그런 헛소문을 퍼뜨려? 어머님이 또 이상한 소리 하시디? 우리 아빠 회사 지금 얼마나 잘 나가는데 다음 주에 신사옥 이전 계약한다고 했잖아. 정말 사람들 말 만들기는 새빨간 거짓말. 아들은 그 순간 민중군의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합니다. 아들은 마지막 확인을 위해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 그럼 이건 뭐야? 너 혹시 우리 아파트 계약했던 대한민국 부동산에 전화한 적 있어? 부동산? 부동산에는 왜? 내가 거길 왜 전화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절차랑 공동명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다던데. 심지어 한 사람 몰래 대출받을 수도 있냐고까지 물었다며. 아들의 말에 영애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커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 부동산 중개인이 노망났나? 내가 미쳤어. 그런 걸 물어보게? 동호 씨, 지금 나 의심하는 거야? 너희 엄마 말만 듣고? 그럼 지금 나랑 같이 그 부동산에 가볼까? 가서 사장님 얼굴 보고 삼자 대면이라도 해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바로 답이 나올 텐데.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신용을 하자 영애는 다급하게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아들은 직감했다고 합니다.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진실이 눈앞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죠. 그건 그냥 나중에 우리 미래를 위해서 혹시나 해서 알아본 것뿐이야. 사업을 하다 보면 급전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잖아. 다른 뜻은 없었어. 정말이야, 동호 씨. 영애는 말을 더듬으며 변명했지만 이미 아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자기를 붙잡는 영애의 손을 벌레라도 떼어내듯 뿌리쳤습니다. 그 눈빛은 사랑했던 연인을 보는 눈이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무언가를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해요. 미래? 우리 미래를 위해서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릴 계획을 세웠다는 거야? 너 그리고 너희 집안. 처음부터 나라는 사람은 안중에도 없었고 우리 엄마가 평생 모은 저 아파트 한 채만 보고 접근했던 거지. 그래서 그렇게 공동명의에 목을 매고 우리 엄마를 파렴치한으로 몰아가며 협박했던 거였어. 모든 것을 간파당한 영애는 더 이상 착한 척 연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가식적인 미소가 사라지고 아기에 찬 냉소만이 남았습니다. 그래, 어쩔래. 그게 뭐 어때서. 너같이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하고 답답한 놈은 나처럼 똑 부러지는 여자가 옆에서 챙겨줘야 하는 거야. 그 낡아 빠진 아파트 한 채 줬다고 평생 유세 떨 너희 엄마 밑에서 사느니 내가 그걸로 사업해서 집안 일으키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다 우리 돈이 될 건데 그걸 좀 먼저 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뻔뻔하고 악랄한 그 말에 아들은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까지 전부 버렸다고 합니다.
아들은 허탈하게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영애에게 마지막 말을 건넸습니다. 그래, 똑 부러져서 참 좋겠다. 너처럼 그렇게 잘난 여자는 나같이 순진하고 답답한 놈 말고 돈 많고 힘 있는 남자 만나. 우리는 오늘부로 끝이다. 두 번 다시 내 눈앞에 그리고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라.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켜. 아들은 그 말을 끝으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영애가 야, 김동호, 너 이대로 가면 후회할 거야. 라고 악을 쓰며 무언가 소리치는 것 같았지만 아들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이 지긋지긋한 악몽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과 사랑했던 여자에게 처참히 배신당했다는 슬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자신을 지키려 했던 어머니에 대한 죄송함이 뒤엉켜 눈물만 하염없이 흘러내렸다고 합니다. 그날 밤 아들은 술에 취한 것도 아닌 맨정신으로 민준 군의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며칠 동안 민준 군의 집에서 칩거했습니다. 민준 군의 말에 따르면 아들은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잠만 잤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과 충격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이었죠. 저는 아들이 스스로를 추스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섣불리 연락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어 민준 군 편에 보내주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늦은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 의아해하며 문을 열자 그곳에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수척해진 아들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죄인처럼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혔던 아들의 마음이 다시 제게로 돌아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밥은 먹었니? 제 말에 아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제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아들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 서럽게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등을 말없이 쓸어주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원망의 말도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니 다행이다라는 안도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상처를 입고 돌아온 내 아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만이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한참을 울던 아들은 겨우 눈물을 그치고 제 부축을 받으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아들을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자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민준군의 도움으로 진실을 알게 된 과정과 영애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날의 대화까지 전부요. 어머니 말씀이 다 맞았어요. 저는 정말 바보였습니다. 그런 파렴치한 것들의 속도 모르고 어머니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니 저 같은 놈은 정말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아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다. 사람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다. 이번 일로 아주 값비싼 수업료를 치렀다고 생각해라. 사람 보는 눈을 배웠으니 이제 앞으로는 절대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게다. 제 위로에 아들은 다시 한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오랜만에 집에서 제가 차려준 따뜻한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누워
어릴 적 그랬던 것처럼 제게 그동안의 서름을 털어놓으며 밤늦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모자는 다시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저희 집으로 법원에서 보낸 내용 증명 한 통이 날아온 겁니다. 발신인은 바로 신영애의 아버지였습니다.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일방적인 파혼 통보로 인해 신영애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 결혼 준비 과정에서 지출된 모든 비용, 그리고 앞으로 신영애가 재혼하기 어려워진 것에 대한 피해 보상까지 총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읽은 아들은 분노에 차서 당장이라도 그들을 찾아갈 것처럼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이 인간들이 정말 끝까지.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변호사 선임해서 맞고소할 겁니다. 무고죄로, 명예훼손으로 저것들이 다시는 이 땅에 발 못 붙이게 만들어버릴 거예요. 저는 흥분한 아들을 진정시키고 자리에 앉혔습니다. 동호야, 그렇게 감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저들이 저렇게 나오는 건 우리한테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야.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하는 건 그 다음 문제다. 그 전에 내가 먼저 그들을 만나서 단판을 짓고 오겠다. 어머니, 위험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데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걱정 마라. 너도 같이 갈 거니까. 하지만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엄마가 하는 것만 보고 있으면 된다. 이건 엄마가 시작한 싸움이니 마무리도 엄마가 해야지. 저는 그날 바로 영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만나자고 하자 그는 쾌재를 부르며 자기가 아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자고 하더군요. 아마 변호사를 앞세워 저를 압박하고 돈을 뜯어낼 심산이었을 겁니다. 저는 그러자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약속한 변호사 사무실에 아들과 함께 들어서자 회의실 안에는 영애와 그 부모, 그리고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거만한 표정으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올 것이 왔군요. 합의할 마음이 좀 생기셨습니까? 영의 아버지가 비아냥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죠. 회의실 안에는 며칠 전 그들이 저희 집에 쳐들어와 행패를 부렸던 그날의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늙은 여우 같은 할망구가 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동호 씨만 불쌍하다. 우리가 받은 걸 왜 돌려줘? 파혼의 책임은 전적으로 너희한테 있는데 오히려 너희가 우리한테 위자료를 줘야지.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자신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네 사람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당황한 변호사가 녹음기를 끄려고 했지만 제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끄고 다음으로 서류 뭉치 몇 개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이건 신 사장님과 사모님, 그리고 영의 양의 채무 내역과 신용정보입니다. 집과 차는 물론이고 온 집안이 빚더미에 앉아 계시더군요. 월세도 몇 달째 밀리셨던데 저희한테 뜯어낼 돈으로 그거부터 막으시려고 했나 봐요? 제 말에 영의 아버지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부동산 중개인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 아파트 계약했던 부동산 중개인 연락처입니다. 영의 양이 이분한테 전화해서 공동 명의인 아파트를 남편 몰래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지까지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명백한 사기 미수 맞죠,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를 쳐다보며 묻자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헛기침만 해댔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마지막 제안을 했습니다. 선택하세요. 지금 보내신 그 가짜는 내용 증명 깨끗하게 철회하시고 우리 아들이 영애 양에게 사줬던 예물들 오늘 중으로 전부 돌려보내십시오. 그러면 저도 이 녹음 파일과 서류들을 없던 일로 묻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끝까지 가보시겠다면 저도 어쩔 수 없죠. 이 증거들은 전부 경찰서와 법원으로 갈 거고 언론에도 아주 재미있는 이야깃거리가 될 겁니다. 빚더미에 앉은 일가족이 어떻게 대기업 다니는 청년을 상대로 사기 결혼을 계획했는지 아주 상세하게요. 제 말에 영의 어머니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고 영의 아버지와 영애는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만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니 통쾌함보다는 인간에 대한 깊은 연민과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그 지옥 같은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등 뒤로는 아무런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제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인의 집안에서는 그 어떤 연락도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날 저녁 저희 집 앞으로 커다란 택배 상자 몇 개가 배달되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아들이 영애에게 사주었던 명품 가방과 보석, 옷가지들이 아무렇게나 구겨진 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송을 포기하고 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었죠. 저와 아들은 다음 날부터 그 지독했던 악연의 흔적들을 하나씩 지워나가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예단과 선물들을 다시 포장해 그들 집으로 돌려보냈고 집안 곳곳에 남아있던 영애의 사진과 물건들을 전부 꺼내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물건을 정리하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저희 모자의 마음에 깊게 남았던 상처와 모욕을 씻어내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죠. 모든 정리가 끝난 집은 예전보다 훨씬 더 넓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가 그토록 비웃었던 골동품 가게 갔던 저희 집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늑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영희가 오지 않겠다고 협박했던 바로 그 명절이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의 협박에 못 이겨 제가 무릎을 꿇었다면 지금쯤 저는 가짜 웃음을 지으며 그들의 시중을 들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날 저희 집의 추석은 그 어느 해보다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저와 아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차례를 지내고 거실에 마주 앉아 오순도순 송편을 빚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적 실력 그대로 아주 예쁘고 오목조목하게 송편을 잘 빚더군요. 어머니, 제가 빚은 송편이 더 예쁘죠? 아이고, 이놈아. 다 큰 놈이 아직도 애기 같은 소리를 하네. 저희는 서로를 보며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시끄러운 손님도 불편한 대화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저희는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은 제 어깨를 주물러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됐다. 다 지난 일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을 지옥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어머니가 저를 구해주신 겁니다. 이 은혜 평생 셔갚으며 살겠습니다. 아들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그동안의 모든 고생과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아들이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 이렇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다. 시간은 흘러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그동안의 상처를 딛고 조금씩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등산을 가거나 영화를 보며 못다한 아들 노릇을 톡톡히 했죠. 아들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교훈 덕분에 아들은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따뜻한 쑥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제가 40년 넘게 아끼고 닦아온 낡은 마룻바닥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문득 이 집을 정겹다고 비꼬던 영애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낡고 초라하게만 보였을 이 공간이 제게는 제 인생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긴 성전과도 같은 곳입니다. 남편과 함께 아들을 낳아 키우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아들을 지키기 위해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모든 순간들이 이 집의 벽과 기둥에 고스란히 스며 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내 아들과 내 가정을 지키고 싶었던 평범하고 억척스러운 어미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한 선택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제 둥지를 침범하려던 여우를 쫓아냈을 뿐이고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제 새끼를 지켜냈을 뿐입니다. 찻잔 너머로 아들의 방이 보입니다. 언젠가 저 방에도 새로운 주인이 들어올 날이 오겠지요. 그때는 부디 돈이나 배경이 아니라 제 아들의 따뜻한 마음 하나만을 보고 기꺼이 저희 집의 문을 열고 들어와 줄 그런 현명하고 마음씨 고운 아가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심어놓은 목련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하얗고 커다란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겨울을 이겨낸 나무만이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것이겠지요. 저희 모자의 삶도 그 모진 겨울을 지나 이제야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더없이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